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했던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게 큰 도움을 주신 그분들의 메일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잘 살거나 못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랑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면 어쩔 땐 사주시고 어쩔 땐 안 사주셨습니다. 비싼 브랜드 운동화는 아니었지만 낡고 해진 신발을 신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자가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진 않았습니다. 이렇듯 그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만 평범한 집안에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어떻게 한평생을 말썽만 부리는지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던 오빠는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유명한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 사고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아주 어린 유치원생 때는 숱하게 넘어졌댔습니다. 턱이 깨진 적도 있었고 눈썹도 한번 꼬맸고 팔도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어려서 말도 못하던 갓난쟁이 시절에도 울기도 엄청 울고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통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려들어도 낑낑댈 정도였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 간 이후로는 이제 머리도 컸겠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문방구에서 알사탕 몇 개를 훔치기도 했고 학교 담을 넘어보겠다고 까불다가 허벅지 안쪽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10년 감수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비껴갔으면 남자 구실도 못하고 살 뻔했으니까요.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몰려다니면서 동네 여자애들 노는 곳 다 헤집어 놓기도 했고 시장길을 지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혁이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가게에 사과며 배며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옆에 생선 가게도 생선 다 엎어졌고 시장 끝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 알지? 그 할머니네도 난장판을 만들어서 나물 하나도 못 팔고 들어가셨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다 찾아뵙고 변상해 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어쩜 그래? 나도 애들이니까 봐주고 싶다가도 모르고 그럴 나이 아니니까 내가 주혁이 엄마 찾아오는 거야. 우리 시장 사람들 주혁이랑 걔 친구들 올 시간만 되면 아주 예민해져 있어. 사고를 칠 거면 저 혼자서만 사고를 칠 것이지. 여러 사람 피해주기 바빴습니다. 피해를 본 시장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항의를 했고 저희 부모님은 매번 시장 사람들에게 변상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평범함을 넘어선 지출이 생기니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회에 뛰어드셔야 했죠. 오빠가 6학년, 제가 4학년 때부터 어머니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용실에서 쓸고 닦으며 청소하시고 카운터 보는 업무였습니다. 하루에 딱 6시간만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저랑 오빠랑 아버지 아침밥 다 차려주시고 나가는 거 다 보시고 출근하셔서 일 마치고는 집에 오셔서 또 분주히 저녁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어렸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고 돈을 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걸 몰랐나 봅니다. 중학생이 되고서는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 일을 2개나 부러뜨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오빠가 친구 일을 부러뜨리고 온 날 어머니는 통장 여러 개를 번갈아 보시며 잠을 못 이루셨고 오빠는 쿨쿨 잘만 잤습니다. 혼내고 타이르고 사정을 해봐도 오빠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성인 되고 사회생활하면 괜찮아지겠지. 군대 다녀오면 정신 차리겠지 하며 부모님들은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개버릇은 남 못 줍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군대에 가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선임을 때려 영창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앉혀두고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주혁아,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네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 제발 이제라도 사람 구실 좀 하고 살아라. 응? 오빠는 서럽게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사고 안 치고 제대로 일하고 돈 벌면서 효도할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빠가 정신을 차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면 정신을 차려야지 싶었습니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는 형들 밑에서 불법 게임장에서 일을 하더니 경찰서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된 일 하라고 그냥 회사 다니며 월급이나 타라고 했지만 오빠는 돈을 잘 버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며 되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랑 아예 게임장을 차리더니 거기서 또 사기를 쳐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미련하고 그토록 철부지일 수가 있는지 저는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같은 집에서 같이 붙어 살면서 오빠의 행실 때문에 유일하게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였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오빠를 둔 동생이라고 소문이 나서 괴롭힘 한 번 안 당하고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딱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제가 가장 큰, 아주 큰 피해자가 되게 되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오빠가 대학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니 부모님들은 저한테 조금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빠와 달리 공부도 잘했고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는 착한 딸이었으니까요. 집에서 멀지 않은 4년제 대학에 가서 집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땐 여자가 가기 힘든 이과 계열의 인기 학과를 갔으니 취업이 보장되기도 해서 더욱 뿌듯하셨겠죠. 오빠가 영창을 가던 불법 게임장에서 일을 하던 저는 제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즐겼습니다. 오빠 같은 철부지가 아닌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려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4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았던 저는 조금 일찍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점 때문에 2학기 수업을 빽빽하게 짜고 스터디까지 학교에서 하다 보니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서는 잠만 잘 정도로 바쁜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카페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카페라고는 했지만 커피 몇 종류에 주먹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식사 대용까지 파는 매점 같은 곳이었죠.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가까우니 보통 집에서 밥을 먹어서 그 카페는 4학년이 되고서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커피 한 잔에 주먹밥 하나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워낙 자주 가서 그런지 카페 직원이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 또래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직원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예쁘기로 소문난 여학생들이 대시를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저 주먹밥 하나 더 주셨는데요? 그건 서비스예요. 주먹밥 하나로 배가 차겠어요? 든든히 먹고 공부하세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주먹밥을 더 챙겨준다던가 무슨 과냐, 무슨 공부하냐, 몇 살이냐 같은 질문을 한다던가 하면서요. 그러다가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겁니다. 저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겠다고요. 학교 열심히 다니느라 연애도 별로 못 해봤는데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니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먹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로도 몇 번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는 참 착했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바르고 저한테는 더욱 착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할 때까지 잘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한 날엔 직접 학교로 커피도 배달해주고 정성스레 안마까지 해주는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덕분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오빠가 출소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서 오빠를 데려왔습니다. 오빠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피부도 거뭇하게 탄 것 같고 꼭 군대를 한 번 더 다녀온 듯 세월이 많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동생 잘 있었냐? 이따 나가냐? 나 나갈 건데 같이 좀 나가자. 보나마나 어머니 몰래 저한테 돈을 뜯어낼 게 분명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불쌍한 사람이니 내가 한번 도와주자 싶었습니다. 오빠랑 같이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 좀 달라길래 몇 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다가 저를 마중 나온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둘이 서로를 보고 눈이 커다래지는 게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너 남민규? 김주혁? 좋은 사이는 아닌 듯 했습니다. 오빠는 바로 제게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를 데리고 골목길로 갔습니다. 너 무슨 생각이야? 뭔데 저런 새끼를 만나? 뭐? 왜 그래? 민규 오빠랑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 너 몰랐냐? 제가 숨긴 거야. 아님 쟤도 몰랐던 거야. 아, 뭘 모르냐고. 쟤 나랑 같이 게임장 했던 애잖아. 오빠가 불법 게임장을 열고 사기를 치고 감옥에 갔을 때 그때 같이 공조를 했던 게 바로 제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렇다기엔 너무나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주희야, 저 새끼 보통 이상한 새끼 아니야. 여자도 많고 아주 질 나쁜 애라고. 무슨 생각으로 너랑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헤어져라.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의 과거가 좋지 않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안해,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예전엔 그렇게 나쁜 일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 이제 그런 나쁜 일 절대 안 해.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오빠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그걸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걸 정말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 집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더라고요. 결혼식 비용도 저희 쪽에서 더 많이 내고 집도 월세방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달이 채 안 되어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였죠. 남편의 개버릇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임신 중기부터인가 다시 불법 게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딱 1,000만 원만 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1,0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때 1,000만 원은 더 큰 돈이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궁핍하니까 저도 1,000만 원 소리에 더는 뭐라 못했던 거죠. 남편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물의 그 밥. 친구는 끼리끼리라더니 다 큰 성인이 그것도 곧 있으면 애기 아빠가 될 사람이 게임장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동안 모았던 몇백만 원의 돈을 합의금으로 물어줬고 저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원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었네요. 남편이 게임장에서 잘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떡할 거야? 아니면 그때 그 카페라도 다시 나가는 게 어때? 사장님이 연락하셨다며. 나보고 그 일을 또 하라고? 내가 게임장에서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그 푼돈 벌자고 카페에 나가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당장 돈이 없는데. 아우 씨, 그니까 돈 좀 모아두고 임신을 하던지. 아이 낳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무어라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육아를 아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만 해도 집안일도 잘하고 저도 잘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집안일, 육아,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 있는 남편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집안일도 육아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한테는 왜 또 그렇게 무심한 거야? 주변의 형들이 그러더라고. 애 낳는 순간 그냥 아줌마라고. 너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똑같더라. 아줌마랑 사는 내 기분이 어떻겠냐? 누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때려도 그 말보다 충격적이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변해버린 남편이 너무 무섭고 제 자신까지 싫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에게서 낯선 여자의 흔적을 가끔 보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앞으로의 제 인생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 할 돈도 없어서 떡이랑 과일 좀 사다가 집에서 어머니랑 오빠만 불러서 조촐하게 밥이나 먹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신 작고 귀한 돌반지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친한 친구가 하는 일 돕는다며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해줘서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뒤를 이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는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이가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책상 모서리 같은 부분에 이마를 찢는다던가 비틀대면서 넘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눈을 맞추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에 데려가 봤습니다. 아이가 자폐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 아이를 자세히 보더니 대학병원 안과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랑 둘이 병원 가면서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큰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기하고 검사하고 또 대기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희귀병이랍니다.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 시각장애인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 그때 화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오진일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검사비만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다 똑같았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처음에 갔던 그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애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걸까요? 정도에 따라 밝기 구분과 색깔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망연자실이라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들은 남편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뭐? 이런 씨, 어떻게 애 하나도...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 키우기 싫다면서요. 떠날 때 그러더군요. 내가 너네 오빠가 누군지 모르고 너 만났을 것 같냐고. 그렇게 저는 아이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저귀도 못된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월세도 내야 했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내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이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어린이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정은 알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는 선생님이 집중해서 케어해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을 넘어 옆 동네까지 가보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소민이를 위해서라도 가정보육 하시는 게 어떠실지. 저를 생각해주는 척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가정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를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소민이 잘 보육해 볼게요. 소민이가 잘 적응해 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힘써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날카로워진 소민이가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2주 만에 어린이집 적응을 한 소민이를 두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대학교를 나오고 학점이 좋았던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한다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를 갔나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시락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게 주변엔 대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자주 사 먹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며 옛날에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 후회되었는데 또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 왜 고생을 사서 했을까? 나는 내 친오빠의 최대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친오빠가 내 동아줄이 아니었을까? 그때 친오빠 말을 듣고 헤어질 걸 그랬나? 그럼 나도 평범한 회사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원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민이를 봐주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아이들이 소외가 되더라고요. 계속 소민이한테만 붙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활동을 할 때에도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 인생에 유일한 희망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도시락집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아기랑 같이 일을 해도 되는지요? 난감해 하시던 사장님은 아이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나절도 안 되어서 사장님이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고 저는 아이와 함께 가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공장에도 가보고 식당에도 가보고 정말 별일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애 없고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밤에는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보육원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육원, 고아원 얘기를 하고 TV에서도 그런 것만 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잠깐만, 딱 몇 달만 보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에 갔습니다. 보육원 앞에서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초점도 안 맞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엄마 하는 귀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와 나를 위한 거야. 두 눈을 질끈 감고 보육원으로 가서 아이를 맡기고 왔습니다. 보육원에 계신 원장님께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라고. 무조건 다시 올 테니까 몇 달만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레 온 장애아이가 당황스러웠는지 원장님은 끝까지 난감한 표정으로 제게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딱 그날 하루만 울고 다음 날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했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건물 청소하는 일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했는데 인력사무소에 내는 수수료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식당을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스쿠터 타는 걸 조금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살려서 식당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배달 주문 들어오면 스쿠터 타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그걸 또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없이 2주를 보냈는데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조차고 이렇게 죽어라 돈을 버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딱 한 번만 보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몰래 보육원 뒷문으로 가서 기웃거렸습니다. 점심을 막 먹고 나왔는지 아이들이 작은 운동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 한참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담장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보육원 안까지 기웃댔습니다. 창문 안으로 어렴풋이 제 아이가 보였습니다. 다들 밥을 다 먹은 지 한참인데 아이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식판 가까이에 가져다 대고는 숟가락 포크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보육 선생님이 아이들이 흘린 음식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자 선생님이 식판을 치워주셨고 곧이어 7, 8살로 보이는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저희 아이한테 관심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제 아이가 앞이 보이지 않아 넘어지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괴롭히더군요. 야, 아기야, 너 진짜 앞이 안 보이니? 이거 몇 개야? 안 보여? 메롱메롱, 안 보여? 까르르 웃는 아이들, 놀리는 아이들. 그 틈에서 저희 아이는 자기를 놀리는지도 모르고 멀뚱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잘 지내나 얼굴만 보려고 한 건데 저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미안해, 소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엄마가 너랑 떨어지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제 품에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퉁퉁 부은 눈을 떴을 때 다시 현실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어 가슴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물러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새로 일을 시작한 식당에 갔습니다. 사장님은 제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엄청 놀라셨을 겁니다. 한참을 제 아이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주희씨. 나도 남편 일찍 죽고 사남매 혼자 아둥바둥 키웠어. 그 중에 하나는 술 먹고 도랑에 빠져 죽고 하나는 일하다가 사고로 죽고. 애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 뭐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 없더라고. 난 주희씨가 일 잘해줘서 참 좋아. 애기 데리고 와도 돼. 편히 데려와.
주희 씨가 보다 안 되면 내가 보고, 내가 보다 안 되면 여기 손님들이 봐줄 거야. 걱정 말고 데려와. 알겠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사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아이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뒤로 저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애기라도 다 안아봐요. 엄마가 자기를 두고 갔다는 걸요. 한시도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포대기로 아이를 안고 스쿠터를 몰았습니다. 뒤에는 음식을 싣고 앞엔 아이를 안고 배달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운전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이와 맞닿은 곳에 땀띠가 생길 정도로 땀이 흥건했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비를 뒤집어 쓰고 아이도 우비를 씌우고 달렸습니다. 가끔은 사장님 손에 맡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잠깐뿐이었지만 요구르트 하나 쥐어주면 얌전히 몇 분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는 더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재빨리 배달을 다녀오기도 하고 얼른 재료 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을 일하니 저랑 아이는 그 근방에서 꽤 유명한 모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엄마 따라서 왔어요, 우리 공주. 참나, 이거 우리 공주 보기 위해서라도 매일 시켜 먹어야지 안 되겠네. 아빠 없이 자란 제 딸이 혹시나 사랑이 부족하진 않을까 했지만 다 제 기호였습니다. 가게 사장님도 손님들도 과분한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아이는 말도 행동도 모든 게 또래보다 느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이 따뜻한 세상에서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게에서 꽤 오랜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 일을 했었죠.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월급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돈 몇만 원씩이라도 저축을 하면서 아이랑 저랑 삼시세끼 굶지 않고 가끔은 아이 장난감도 하나씩 사줄 여유는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꾸준히 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대가 파열되었고 뼈가 부러져서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 아이도 같이요.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그래도 예민한 아이인데 환경이 바뀌니 도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조차도 화장실 한번 가려면 온 힘을 써서 낑낑거려야 했기에 아이 케어가 마음처럼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1인실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한 달 여간의 병원 생활 동안 6인실 병실에서 아이와 함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도 못하게 되었고요. 병원비 내고 한 달간의 생활비는 모아둔 돈으로 어찌저찌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적금까지 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목발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였지만 뭐라도 해보자 싶어 일단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지만 사장님 입장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는 운영해야 하니 그 사이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더라고요. 사장님께 다 나오면 그때 다시 와보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팔이 부러졌다면 모를까 다리가 불편하기에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문득 우리 애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 하나 불편하다고 징징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부업거리라도 없을까 싶어서 신문을 뒤지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아유, 요즘엔 손부업도 귀해, 애기 엄마. 그냥 집에서 푹 쉬다가 다 나으면 이래. 이러고 돌아다니면 붙을 뼈도 안 붙는다니까. 친정 없어? 친정에 연락해서 도움이라도 받지 그래.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힘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혼자 맡게 된 그 순간이었고요. 기댈 곳이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럽다는 건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병이 들더라고요.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왜 집에 있으면 병이 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니 답답하고 화도 나고 불안했습니다. 이놈의 다리는 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고 있긴 하는 건지 아니면 수술이 잘못된 건지 회복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다리가 언제 나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아껴서 써야만 했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겨우 한 달을 생활을 했고 그 다음 날은 공과금도 못 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고 저는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가게엔 저보다 젊고 빠릿빠릿한 새로운 남자 직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집에 혼자 두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루 딱 5시간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이고 음악을 틀어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을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부랴부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웬 쪽지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을 미납해서 단전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겨울이라 전기장판도 켜야 하고 애 밥 먹이려면 밥솥도 사용해야 하고 냉장고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정대로 전기가 끊겼습니다. 카세트도 틀어줄 수가 없어서 고요한 집에 아이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야 삶이 더 나아질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랑 냉기 가득한 집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꼭 껴안고 잠을 잤습니다. 아이는 매일 코를 흘리는데도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전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꼭 낼 테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편의점 사장님한테 사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박하기로 유명한 편의점 사장님이 월급을 먼저 주는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폐기물을 가져다가 아이를 먹이고 집에서도 양말 여러 겹에 두꺼운 점퍼를 입히고 있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3일 남긴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전에 전화를 여러 번 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내가 불쌍해서 전기를 넣어주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기장판 뜨끈하게 데워서 아이 앉혀두고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고 밥솥에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월급을 받게 되었고 저는 전기세를 내려고 한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미납된 전기요금 없습니다. 네? 아닌데 이번 달까지 3달치는 내야 할 텐데요. 잠시만요. 아, 이미 3일 전에 다 납부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의 반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반장님은 저희 동네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고 본받을 게 많은 분이셨습니다. 항상 어려운 분 찾아서 도와주시고 불의를 보면 과감하게 뛰어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사정도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혼자 찾아오신 게 아니라 어떤 여자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장님. 잘 지내셨어요? 어이구, 소민이 많이 컸구나. 어쩐 일이세요? 아, 소민이네. 얼마 전에 전기 끊겼었죠? 네, 맞아요. 그럼 혹시 반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여기 전기 검침원 분이 도와주셨어요. 반장님은 옆에 계신 여자분을 제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전에서 나온 전기 검침원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집 전기가 끊긴다는 걸 반장님께 가서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반장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으셔서 검침원 분하고도 안면이 있기에 혹시나 하고 알려드렸답니다. 그런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된 반장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 사정을 전하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던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집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신 거고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반장님? 제가 그 돈 드릴게요. 됐어요, 소민 엄마. 큰 돈도 아니고 이럴 땐 다 돕고 살아야죠. 다들 이번 기회에 소민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좋아하던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감사는 여기 검침원 분께 하세요. 이분이 말씀 안 해주셨다면 몰랐을 거예요. 소민 엄마,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요. 나 이런 거 해결해 주려고 반장된 사람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반장님. 저는 부족한 살림이지만 검침원 분을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손님이 와본 적이 없던지라 투박한 머그컵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내어드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검침원분은 예쁘게 웃으시며 커피를 드셨습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겨울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전기장판도 못 틀고 있었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뭐. 도움이 되었다니 기분이 좋네요. 그때 아이가 낯선 목소리에 누가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을 바로 옆에다 두고 누구냐고 물으니 검침원분도 아이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겠죠. 아,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2돌 때부터 서서히 나빠지더니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저는 변명하듯 아이의 증상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게 버릇이 되더라고요. 혹여나 지레 짐작하는 말로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또는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 먼저 방어를 해버리는 습관이었습니다. 검침원분은 처음엔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녕, 나는 전기검사하는 사람이야. 소민이라고 했나?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얼굴도 예쁜 친구였구나.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보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주지 않은 사람이요. 모두 아이의 사정을 들으면 아이고 어떡해. 애기 엄마가 고생이 많아. 어린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것이 항상 두려웠죠. 그런데 검침원분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저희 아이를 보통의 아이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대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자 검침원분은 아이에게 잠깐 엄마랑 얘기를 하겠다며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 미닫이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수건을 건네어 주셨습니다. 아이가 정말 밝네요. 사랑을 많이 주셨나 봐요. 네, 아이가 아빠가 없어서 제가 더 신경을 썼어요. 그러셨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멈추지 않는 제 눈물에 검침원분은 자리를 떠나셨지만 며칠 뒤 다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눈이 안 보이는 대신 촉감이 아주 예민하고 청각도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 저희 아이한테 리코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량놀이 하는 것까지 사오셨죠. 뭘 이런 걸. 아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선물이 조금이나마 소민이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면서 그 검침원분과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검침원분의 아버지가 사고로 나이 60이 되어서부터 앞이 안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더 잘 공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대학 시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머, 훌륭한 대학 나오셨네요. 공부 정말 잘하셨나 봐요. 다 지난 일이죠. 잘하진 않았고 열심히 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셨다고요? 어디 회사였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를 얘기하자 검침원분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저보고 능력자라고 하더군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순간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저를 찾아와서는 그러더군요. 소민이 어머니, 혹시 선생님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선생님이요? 갑자기 무슨 방문학습지 선생님이요. 아이 어머니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 새언니가 조카 낳고 경력 단절되었다가 1년 전부터 이 일 시작하셨어요. 시간도 유연하게 쓸 수 있고 급여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4년제 대학 나오셨으니까 무조건 가능할 거예요. 괜찮으면 저희 새언니 연락처 알려드릴까요? 뭐든 지금 일하는 편의점보다 낫지 않을까 했습니다. 미래가 없었거든요. 저는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침원분의 새언니를 통해 학습지 선생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손이 많이 갔거든요. 처음 하는 단체 생활이기도 했고 익숙치 않은 환경이었으니까요. 학습지 선생님을 하니까 시간도 제가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도 편하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진땀 빼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반이 되었네요. 저는 아직도 학습지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검침원분과의 인연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월세가 아닌 전셋집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아이와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남편이 떠났을 때 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막하고 갑갑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의 좋은 마음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제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 설레이고 아이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좋은 인연들이 절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